여러분 안녕하세요. 여러분의 경제를 책임지고 또 오전을 책임지는 방송 유민영의 경제돋보기 오늘부터 새 단장을 했습니다. 저는 오늘부터 진행을 맡은 앵커 유민영입니다. 언제나 시작은 참 설레는 일이죠. 저도 경제돋보기로 여러분과 새롭게 출발하면서 정말 설레고 기쁜 마음 감출 수가 없는데요. 오늘부터 매일 오전 10시 30분에 알기 쉽고 재미있는 경제 지식과 문화 정보를 가지고 여러분을 찾아뵙기로 하겠습니다. 오늘 새롭게 시작하는 1월 29일 목요일입니다. 유민영의 경제돋보기 지금 시작합니다. 첫 순서는 경제 이슈를 빠르고 쉽게 들여다보는 시간, 동향돋보기 시간입니다. 오늘은 산업 판도를 바꾸고 있는 해외 직구 트렌드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해외 브랜드의 제품을 인터넷으로 직접 구매하는 해외 직구. 정말 이 해외 직구의 규모가 하루가 다르게 정말 늘어나고 있다고 합니다. 지난해 직구 수입액이 전년도에 비해 무려 48%나 증가했다고 하는데요. 수입 건수로 따지자면 전년 대비 39% 늘어나면서 역대 최고를 계속해서 갱신하고 있습니다. 외국인들이 우리 물건을 직접 구매하는 것, 그러니까 반대로 직구를 하는 역직구 역시도 무려 역직구 규모의 55배나 된다고 하는데요. 이 역직구보다 직구 시장이 정말 많이 늘어난 것, 우리 기업에 어떤 영향들을 주는지 하나씩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하루가 다르게 커지고 있는 직구가 우리 산업계의 판도 정말 많이 바꾸고 있는데요. 직구 열풍에 잘 대처한 기업들은 기회를 맞고 있지만 또 그렇지 못한 기업들은 위기를 맞고 있다고 합니다. 국내에서 좋은 기회를 찾기 어려웠던 중소기업이 직구 시장에서 새로운 성장 동력을 찾는가 하면 또 유통업체와 물류업체들은 직구 라인이 있느냐 없느냐에 따라서 실적에 큰 영향을 받고 있습니다. 자동차 등 제조업체들도 직구의 영향을 또 받고 있고요. 또 교육과 카드업계 등 서비스 업종에서도 점점 커져가는 이 직구 시장 예의주시하고 있다고 하는데요. 일단 유통업체의 소식부터 전해드리겠습니다. 유통업체는 일단 직구 비상이 걸렸습니다. 해외 직구 때문에 국가 간 경계 그리고 유통 채널 간 경계가 무너지고 있는데요. 전자제품이나 패션 제품으로만 또 한정돼 있던 직구 물품이 이제는 식품 분야로까지 넓어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예를 들자면 이마트의 경우에는 여태까지 홈플러스 그리고 롯데마트와 경쟁을 하면 됐는데요. 이제는 G마켓이나 쿠팡 같은 국내 온라인 업체와도 경쟁을 해야 하고 또 해외 쇼핑몰인 미국의 아마존 그리고 중국의 알리바바와도 경쟁을 해야 합니다. 고객들이 직구로 눈을 돌리면서 경쟁자가 또 업종을 넘어섰고요. 또 국경도 넘어서서 다른 나라로까지 경쟁자들이 확대된 것인데요. 해외 직구의 주 품목인 전자제품과 의류를 제일 많이 파는 백화점과 아울렛, 이미 직구의 직격탄을 맞았습니다. 소비자들은 이미 백화점가와 직구 가격을 비교하고 있고요. 배송비를 포함하더라도 훨씬 더 저렴한 직구를 선택하고 있습니다. 또 식품은 직접 보고 또 맛도 보고 사야 한다. 이런 개념도 점점 깨져가고 있는데요. 소비자들은 식품까지도 저렴한 직구를 이용하면서 구매하고 있습니다. 대형마트도 직구에 대응하기 위해서 이 인터넷몰을 많이 늘렸다고 하는데요. 이마트는 800억 원을 투자해서 온라인 전용 물류센터를 개설을 했고요. 롯데마트는 낮에 온라인몰에서 산 상품을 저녁에 직접 찾아갈 수 있는 픽업 서비스를 지금 제안하고 있습니다. 발상의 전환을 통해서 직구의 위기를 기회로 바꾸는 업체들도 있습니다. 유행에 민감하거나 계절성이 있는 상품들, 이제 세일을 하거나 아울렛에 넘기지 않고요. 계절이 다른 또 유행이 다른 해외 시장을 노리는 건데요. 반대로 하는 바로 역직구 시장을 노린 거라고 볼 수 있겠죠. 한 홈쇼핑 업체에서는 국내에서 유행이 지난 상품을 인도와 중국 등의 직구로 판매해서 이른바 대박을 터뜨리기도 했다고 합니다. 유통업체뿐 아니라 가전업체들 소식도 이제 전해드릴 텐데요. 해외 직구 열풍에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습니다. 이 직구가 이제 가전업체에도 많은 영향을 주고 있는 건데요. 아직은 매출에 큰 영향을 주는 수준은 아닙니다. 하지만 소비자들이 가전제품을 중심으로 해외 직구를 점차 늘려나가고 있다고 합니다.
배송 대행업체인 몰테일에 따르면 TV의 경우에 지난해 3분기 해외 직구 배송 건수가 4,850여 건으로 2013년 전체 배송 건수인 3,000여 건을 넘어섰습니다. 커피 머신이나 전자레인지처럼 직구로 또 배송받기 간편한 상품들도 15%가량 배송 건수가 증가한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이 전자업체 또 제조업체 중에서 해외 직구 열풍의 직격탄을 맞는 곳은 국내 직영 판매점과 영업부 쪽입니다. 소비자들의 발길이 줄어들면서 직영 판매점은 프리미엄 제품 가격을 확 낮췄고요. 또 이런 식으로 국내 소비자 붙들기에 나서고 있다고 합니다. 제조업체 중에서 자동차 업체들, 직구와 별로 상관이 없을 것 같이도 보이는데요. 하지만 이 자동차 업체들도 직구 열풍에 눈을 꼭 돌리고 있다고 합니다. 값비싼 수입차를 직구로 구매하는 것, 사실상 불가능한 일입니다. 세금도 많이 차이가 나는데요. 다만 주요 부품이나 튜닝 용품 등을 해외에서 직구를 한다면 더 싸게 구매할 수 있다고 합니다. 구매 대행비와 운임, 또 선적 비용 등을 모두 포함해도 수백만 원이나 가격이 낮아진다고 하는데요. 이런 영향 때문에 수입차에 대한 소비자들의 진입 장벽이 점차 낮아지는 것, 우리 자동차 업체로서는 껄끄러운 일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또 해외 직구는 물건을 해외에서 배송받는 방식만 있는 건 아닙니다. 바로 이 물건뿐만 아니라 서비스도 직구로 구매할 수 있다는 건데요. 교육업계나 카드업계 등 서비스 업종도 직구 열풍을 피해가지 못하고 있습니다. 교육시장에서 직구는 이미 드문 일이 아니죠. 온라인으로 미국 유명 대학의 학위를 딸 수도 있고요. 직장인의 선망의 대상인 미국 MBA 과정도 온라인 과정이 운영 중이라고 합니다. 자녀를 유학 보내고 싶지만 학비나 거주 환경 때문에 부담이 되신다면 온라인 국제학교도 대안이 될 수가 있습니다. 초중 고교 과정을 온라인 수업으로 이수를 하면 미국 정규 학력으로 인정받을 수도 있다고 하네요. 또 카드사들도 직구 열풍에 정말 주목 많이 하고 있죠. 직구 열풍을 적극적으로 활용하는 업체가 바로 카드 업계인데요. 실제 직구족을 위해서 해외 결제 시 혜택을 주는 카드가 앞다퉈 출시되고 있습니다. 해외 이용 금액을 할인해 주거나 무료 배송 혜택을 제공하는 카드 상품들이 최근 소비자들의 사랑을 받고 있습니다. 직구 시장이 올해는 3조 원을 넘어설 거라는 예상 속에 다양한 산업들이 여러 영향을 받고 있습니다. 소비자들의 안목이 넓어지고 글로벌 경계가 무너져가는 현실 속에서 어떤 기업이 직구를 잘 활용하며 이 판도를 바꿔나갈지 또 기회를 잘 살펴나갈지 산업계 판도 계속해서 주목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이번 순서는 아리송한 단어를 확실하게 잡아가는 시간, 용어 돋보기 시간입니다. 1월 29일 오늘은 ELS와 DLS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ELS, DLS 참 뉴스나 신문에는 많이 나오는 용어인데요. 이름이 비슷해서 참 헷갈리시는 분들이 많으실 것 같습니다. 먼저 ELS는요, 우리말로 주가 연계증권이라고 부르는 상품입니다. 주가지수 혹은 주식 가격에 연동해서 미리 정한 조건에 따라 투자 손익을 주는 금융상품인데요. 예를 들자면 코스피 200이 몇 퍼센트 상승하면 몇 퍼센트 수익을 주고 몇 퍼센트 하락하면 몇 퍼센트의 손실을 준다. 이런 식으로 정해놓은 상품을 뜻합니다. 여기서 코스피 200처럼 ELS의 수익률에 연계되는 기본 금융상품을 바로 기초자산이라고 부릅니다. 이 기초자산은 하나로 구성될 수도 있고 여러 가지로 구성될 수도 있습니다. 이렇게 ELS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는데요. 그렇다면 DLS는 무엇인가 또 궁금해지시죠? 우리말로 기타 파생결합증권이라고 부릅니다.
ELS가 주가 연계증권, DLS가 기타 파생결합증권이라는 것을 좀 비교해 보신다면 차이를 좀 짐작하실 수 있으실 것 같은데요. 주식이나 주가지수가 아닌 금리나 통화, 원자재, 신용등급 등을 기초자산으로 해서 수익이 결정되는 상품, 바로 DLS, 기타 파생결합증권이라고 부릅니다. ELS와 DLS의 가장 큰 특징, 바로 다양한 손익구조를 갖는다는 점입니다. 또 바로 이런 점 때문에 우리 소비자들께서 좀 결정하시기가 어렵고 또 이해하기가 어려운 복잡한 상품이다, 이렇게 느끼시는 것도 무리가 아닐 텐데요. 그래서 여러 상품을 비교할 기준이 확실하게 필요합니다. ELS와 DLS는 매번 새로운 상품이 계속해서 출시되고요. 투자자금 모집 기간이 또 정해져 있기 때문에 그때그때 투자할 상품을 찾아서 비교해보는 수밖에 없는데요. ELS와 DLS에 대한 정보, 바로 한국예탁결제원에서 운영하는 증권정보 포털에서 찾아보실 수가 있습니다. 증권정보 포털 홈페이지에서 파생결합증권 홈페이지에 가면 조건에 따라서 ELS와 DLS의 종류를 검색할 수 있습니다. ELS와 DLS의 투자 설명서를 공식적으로 찾아보고 싶으시다면 금융감독원 전자공시 시스템을 활용하면 됩니다. 또 이런 것들을 다 보시더라도 혼자서 비교하기 좀 어렵다 싶으시면 꼭 두세 곳의 증권회사에서 좀 여러 곳에서 상담을 받는 것도 좋은데요. 이렇게 DLS와 ELS, 정보를 찾는 법까지 알아봤습니다. 그렇다면 이 정보를 찾아서 어떤 상품에 투자할까 고를 때 가장 중요한 기준은 무엇일까요? 먼저 가장 중요한 것, 또 많은 투자자분들이 주목하시는 점이 바로 수익률이겠죠. 하지만 무조건 높은 수익률만을 기준으로 삼으시면 조금 위험해집니다. 상품에서 제시하고 있는 가능한 최고 수익률이 실제로 실현될 가능성 상당히 낮다고 합니다. 투자 설명서에서 기초자산의 과거 데이터를 통한 수익률 모의 실험 부분을 살펴본다면 손익구간별 손익 달성 확률을 조금 더 자세히 살펴보실 수가 있는데요. 그렇다면 현실적인 수익률을 또 계산할 수 있게 되겠죠. 다음으로는 기초자산이 또 중요합니다. 수익률을 결정하는 가장 중요한 부분이기 때문인데요. 앞서 설명드렸듯이 ELS는 주식 가격 혹은 주가지수가 기초자산이 되고요. DLS는 기타 파생상품이 기초자산이 됩니다. 이 기초자산이 앞으로 어떻게 움직일지 예측해보는 것이 가장 중요한데요. 기초자산이 둘 이상이라면 이들 모두의 상관관계가 어떤지도 고려해야 합니다. 한 기초자산이 움직일 때 다른 기초자산이 어떻게 움직이는지, 가격이 함께 오르는 성향을 가지고 있는지, 혹은 하나가 상승하면 나머지 하나가 하락하는 구조를 가지고 있는지를 잘 살펴보셔야 합니다. 초보 투자자시라면 개별 종목보다는 코스피 200 같은 주가지수가 연계된 상품이 조금 더 안전하고요. 기초자산이 여러 개인 복잡한 상품보다는 기초자산을 하나로 가지고 있는 상품들이 조금 더 안전하다고 합니다. 투자 기간도 또 살펴봐야겠죠. 펀드와 다르게 ELS와 DLS는 정해진 만기가 있습니다. ELS나 DLS에 투자할 때는 가급적이면 만기 전에 돈을 찾는 일 없도록 좀 관리를 하셔야 하는데요. 투자 기간이 만기되기 전에 상환을 요청한다면 당시 가치의 일부만 지급해주기 때문에 손실을 볼 가능성이 상당히 높아진다고 합니다. 따라서 자신의 투자 기간을 먼저 고려하신 후에 이에 걸맞는 ELS 혹은 DLS를 고르셔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발행증권회사의 신용도 꼭 살펴보셔야 합니다. 정말 중요한 부분인데요. 펀드나 적금은 증권회사나 은행이 파산한다고 하더라도 국가에서 내 예금을 어느 정도는 보장을 해줍니다. 하지만 ELS와 DLS는 증권회사가 만약에 파산할 경우 원금 전액을 날릴 수도 있는 조금은 위험한 상품입니다. ELS나 DLS에 투자하는 것은 증권회사에게 조건부로 돈을 빌려주는 것이나 다름이 없는데요. 그렇기 때문에 꼭 증권회사의 신용도 확인을 하셔야 합니다. 기업 신용평가 사이트에서 증권회사의 신용등급을 확인할 수 있는데요. 일반적으로 신용등급이 A나 트리플 A 정도면 우량하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지금까지 헷갈리는 투자 상품 ELS와 DLS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한마디로 정리하자면 ELS는 주식, DLS는 기타 파생 상품을 기초 자산으로 해서 수익률이 결정되는 상품인데요.
높은 수익률을 기대할 수가 있지만 또 큰 손실을 볼 가능성도 있으니까요. 공신력 있는 기관의 평가를 꼼꼼히 살펴보시고 또 증권사에서 충분히 상담도 받으신 이후에 투자하시면 좋겠습니다. 경제의 문화적 재미를 더하다. 오늘 컬처 앤 이코노미 시간입니다. 목요일인 오늘 정말 호젓하게 여행 떠나기 좋은 나지막한 간이역들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요즘은 서울에서 부산까지 KTX를 타면 2시간 정도밖에 걸리지가 않습니다. KTX가 지나가는 역들은요, 또 굉장히 또 시설도 좋고 규모도 커서요, 여행하기 정말 편리한 시대가 아닐 수 없는데요. 하지만 시골 동네에 사람도 별로 없고 또 하루에 무궁화 호 몇 차례만 서는 간이역들, 이 간이역들 생각하시면 어떤 기분이 떠오르시나요? 이 간이역은 우리에게 조금 다른 느낌으로 여행의 참맛을 느끼게 해주기도 하는데요. 고즈넉한 분위기에서 마음의 안식을 얻을 수 있는 작고 예쁜 간이역들, 오늘은 가볼 만한 전국의 간이역들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먼저 영화 건축학개론을 촬영한 구둔역입니다. 역사와 플랫폼 사이에 소원을 비는 소원나무가 있고요. 또 큰 향나무에 소원을 적은 색종이들이 걸려 있다고 합니다. 여기 언덕 위에 위치해 있어서 마을을 굽어볼 수도 있고요. 경치도 정말 아름답다고 하는데요. 역 풍경과 또 건물 자체도 굉장히 아름다운 간이역이라고 합니다. 구둔역이 위치해 있는 양평군에서는 관광객을 위해 역 주변에 산책로도 내고요, 쉼터도 만드는 등 편의시설을 설치할 계획입니다. 사실 지금은 관광명소로만 남아있고 역으로서의 기능은 수명을 다한 상태입니다. 중앙선 복선화 사업으로 인근에 새로운 역이 생겼고요, 구둔역은 폐쇄된 상황입니다. 하지만 아름다운 풍경을 보려고 오는 관광객은 끊이지 않고 있다고 하네요. 다음은 역사의 흔적을 찾아볼 수 있는 간이역입니다. 일제강점기인 1936년에 만들어진 군산의 임피역입니다. 군산은 호남평야와 참 가까운 곳에 위치해 있죠. 일제가 호남평야에 쌀을 실어서 군산항으로 옮기기 위해 이 역을 만들었다고 하는데요. 농촌 지역의 간이역의 표본으로 건물 원형이 잘 보존돼 있다고 합니다. 건축과 철도사적 가치가 굉장히 크기 때문에 등록문화재 208호로 지정되기도 했는데요. 역 마당과 역사 안 곳곳에 안악내와 어린이 등의 동상을 세워서 옛날의 역 모습을 재현했다고 합니다. 바로 군산 출신 소설가 채만식의 작품 탕류 등을 형상화해 놓은 것인데요. 객차를 활용한 객차 전시관도 있습니다. 이곳에는 일제의 수탈 역사와 채만식의 작품 세계, 그리고 군산군 임피면의 역사와 문화가 소개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섬진강 기차마을에 위치한 간이역 곡성역입니다. 전남 곡성군의 폐간이역인데요. 전라선 개통과 함께 문을 열었다가 복선화공사로 기존 선로를 옮기면서 역으로서의 기능을 잃고 관광역으로 바뀌었습니다. 역사는 30년대 전형적인 역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철로 자전거와 증기 기관차를 타는 체험을 할 수가 있어서 관광객들 사이에 인기가 참 높습니다. 이곳에는 4만여 제곱미터의 천사장미공원이 있는데요. 바로 1,004종의 장미가 있기 때문에 천사장미공원이라는 이름이 붙었습니다. 5월 말에서 6월 말 장미가 가장 아름다운 절정기라고 합니다. 이곳에는 아이들을 위한 동물농장과 놀이시설도 있습니다. 4D 영상관과 요술랜드도 건립되고 있다고 하는데요. 주변을 편안하게 돌아볼 수 있는 미니 열차도 곧 운행될 예정이라고 합니다.
지금 운영되고 있는 곡성역과 구별하기 위해서 이곳은 섬진강 기차마을 곡성역 혹은 구곡성역으로 불리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1934년 세워진 역사 깊은 간이역, 바로 심천역 소개해드리겠습니다. 1905년 개통된 경부선이 지나가는 곳으로 무궁화호가 하루 8차례만 섭니다. 정면에서 역사를 보면 건물이 옆으로 늘어선 모습을 하고 있는데요. 건물에 덧대 붙인 차양 지붕과 초록색 기와 지붕이 참 인상적입니다. 대합실 출입문 위에는 박공 지붕이 얹혀 있고요. 플랫폼과 역사를 잇는 건널목을 침묵으로 만들어서 운치를 더했습니다. 관광객들 사이에서 사진 찍기 좋은 역으로 유명하다고 하는데요. 2006년에는 문화재청의 등록문화재 297호로 지정되고 있다고 합니다. 무작정 내려서 걷고 싶은 역으로 유명하다고 합니다. 네, 오늘은 이렇게 무작정 걷고 싶은 역들, 또 여행을 훌쩍 떠나고 싶은 간이역들을 소개해드렸습니다. 고즈넉한 풍경들을 보니까요, 저도 기차 여행 꼭 떠나고 싶은 생각이 드는데요. 곧 다가올 주말을 통해서 이 간이역들 한번 여행해 보시는 건 어떨까요? 경제 돋보기, 이번 순서는 주목할 만한 주식을 알아보는 주식 한마디 시간입니다. 오늘은 LG상사에 대해서 알아보는 시간 마련했습니다. LG상사는 지난주에 물류기업인 범한판토스의 지분 51%를 인수 결정했다고 공시했습니다. 범한판토스는 아시다시피 LG그룹 내 B2B 물류를 주로 담당하는 기업인데요. 구체적으로는 해상 항공운송 및 창고, 통관 서비스 등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LG상사의 인수가액 3천억 원 정도라고 하는데요. 범한판토스, LG그룹 내 최대 물류기업이라고 볼 수가 있죠. 또 다른 물류업체인 하이로지스틱스가 있긴 합니다. 하지만 이 업체는 B2C 등 배송 물류 업무를 주로 하는 반면에 범한판토스는 운송 거점 간의 대규모 운송 규모를 가지고 있습니다. 2013년 기준으로 매출에서 그룹사 물량 약 60% 정도로 추산이 되고 있는데요. LG상사에 인수된 이후에는 그룹 물량이 유사기업인 현대글로비스 수준, 즉 80% 이상으로 확대될 가능성이 예측되고 있습니다. LG상사의 기존 사업들에 대해서도 살펴볼까요? 무역업과 자원개발업이 있는데요. 최근 불리해진 환경 때문에 이익이 계속 줄어들고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러나 범한판토스를 인수한다면 경기 변동성이 높은 본업을 보완해서 안정성장이 예상되는 물류사업자로서의 위치도 확보하게 됩니다. 또 물류와 불가분의 관계인 본업에서도 물류비용 절감 등의 시너지 효과를 낼 수 있을 것으로 예측되고 있습니다. LG상사의 기존 상사업에 물류업이 더해짐에 따라서 밸류에이션적으로 봤을 때 기존의 예측치보다 프리미엄을 더 받아도 될 것으로 증권가에서는 예상하고 있습니다. 범한판토스 인수 이후에 LG상사, 과연 예측대로 좋은 시너지 효과를 낼 수 있을지 앞으로도 계속 확인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경제적으로 사느라 지친 삶 가운데 휴식을 주는 시간, 3분 문화충전 시간입니다. 오늘은 공감이 가는 시 한 편 준비했습니다. 일제강점기에 슬픔을 많이 그린 시인 윤동주 시인은 정말 슬픔과 참회, 그리움을 짙게 배인 시를 쓰기로 유명한데요. 윤동주 시인의 유명한 작품들, 정말 예민한 감성들을 느낄 수 있는 작품들이 많습니다. 오늘 소개해드릴 시에서는요, 윤동주 시인의 예민한 감성 대신에 우리도 함께 공감할 수 있는 그런 감성들을 한번 준비해봤습니다. 윤동주 시인과 함께 공감해보시죠. 트루게네프의 언덕 시 전문을 낭독해드리겠습니다.
트르게네프의 언덕. 나는 고갯길을 넘고 있었다. 그때 새 소년거지가 나를 지나쳤다. 첫째 아이는 잔등에 바구니를 둘러매고 바구니 속에는 사이다병, 간즈매통, 쇠조각, 헌 양말짝 등 폐물이 가득하였다. 둘째 아이도 그러하였다. 셋째 아이도 그러하였다. 텁수룩한 머리털, 시커먼 얼굴에 눈물 고인 충혈된 눈, 새기러 푸르스름한 입술, 너들너들한 남루 찢겨진 맨발. 아, 얼마나 무서운 가난이 이 어린 소년들을 삼키었느냐. 나는 측은한 마음이 움직이었다. 나는 호주머니를 뒤지었다. 두툼한 지갑, 시계, 손수건. 있을 것은 죄다 있었다. 그러나 무턱대고 이것들을 내줄 용기는 없었다. 손으로 만지작거릴 뿐이었다. 다정스레 이야기나 하리라 하고 얘들아 불러보았다. 첫째 아이가 충혈된 눈으로 흘끔 돌아다 볼 뿐이었다. 둘째 아이도 그러할 뿐이었다. 셋째 아이도 그러할 뿐이었다. 그리고는 너는 상관없다는 듯이 자기네끼리 소근소근 이야기하면서 고개로 넘어갔다. 언덕 위에는 아무도 없었다. 짙어가는 황혼이 밀려들 뿐. 누구나 한 번쯤은 이런 경험이 있으실 것 같습니다. 어려운 사람들을 도와주고 싶은 마음은 굴뚝 같은데 막상 내 것을 실제로 나누어 주기에는 용기가 잘 나지가 않습니다. 내가 조금만 더 여유가 있었더라면 도와주었을 텐데, 월급이 조금만 더 올랐다면 나눴을 텐데, 이렇게 아쉬워하고는 나중에 돈 많이 벌면 어려운 사람들 꼭 도와줘야지 이렇게 생각을 하게 되곤 하는데요. 하지만 돌이켜보면요. 지금보다 조금 더 여유가 없었을 때도 같은 생각 하시진 않으셨나요? 조금만 더 여유가 생겼을 때, 그때가 바로 지금은 아닐까요? 내 것을 나누는 습관은 재산의 많고 적음과는 별 상관이 없다고 합니다. 재산과 상관없이 나누는 습관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 나눔을 실천하기 쉽다고 하는데요. 하지만 결코 쉬운 일은 아닙니다. 예민한 감성을 가지고 다른 사람의 아픔에 민감하게 반응한 윤동주 시인도 우리와 같은 고민을 하고 있었습니다. 내 것을 선뜻 나누어 주기에는 정말 큰 용기가 필요하죠. 어려운 일이지만요. 저에게도 여러분에게도 우리 모두에게 이런 용기가 생겨나길 바라봅니다. 팍팍한 생활 속에서 내 것을 남과 나누는 일, 참 어려운 일입니다. 내가 지금 당장 힘든데 누굴 도와주나 이런 생각 떨쳐버리기가 참 어려운데요. 기부왕들의 이야기를 들어보면요. 눈 딱 감고 조금씩이라도 나누어 보면 생각보다 그렇게 나누는 것이 어려운 일이 아니었구나 하고 느끼게 된다고 합니다. 지금 떠오르는 주위의 어려운 사람들에게 손 한번 내밀어 보기. 할까 말까 고민했던 봉사활동 눈 딱 감고 시작해보기. 이런 작은 행동들 바로 한번 시작해보시면 어떨까요? 오늘도 좋은 하루 보내시고요. 저는 내일 다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